고구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문자명왕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왕으로서 그는 고구려의 전성기와 쇠퇴기 사이를 이끌었죠. 문자명왕은 장수왕의 손자로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장수왕에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요. 할아버지의 업적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부담이 됐던 것일까요? 그는 어쩌다가 고구려의 전성기와 쇠퇴기 중간에 끼게 된 군주가 된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명왕은 492년 1월에 국왕에 올라 27년간의 고구려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나운으로 알려져 있으며 명리호, 개운, 고운 등의 이름도 전해지는데요. 문자명왕의 즉위 과정은 특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고조다가 할아버지인 장수왕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어쩔 수 없이 왕위 계승 순서가 변경되었죠. 이로 인해 문자명왕은 태선의 지위에서 직접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사에서 두 번째로 기록된 태선 출신 국왕이었죠. 즉위 초기 문자명왕은 고구려의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494년에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부여의 왕이 가족과 함께 고구려에 항복해 오면서 부여를 복속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고구려의 영향력이 북방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동시에 남쪽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신라와의 전투가 살수에서 벌어졌죠. 고구려군은 초반에 승리를 거두었지만 백제의 개입으로 퇴각하게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문자명왕 시대의 대외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변화무쌍한지를 보여주는 예시이죠. 그리고 495년에는 백제의 치앙성을 공격하는 도중에 신라의 원군 때문에 고구려군이 괴멸을 당하게 됩니다. 신라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 1년 뒤 신라를 공격했지만 패배하죠. 결국 497년 8월에 신라와의 우산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후로는 수십 년간 신라와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됩니다. 문자명왕 시대의 대외 관계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북이 제나라, 양나라와는 대체로 친선 외교를 유지했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죠. 실제로는 상호 간의 긴장과 경계가 지속되었습니다. 북이와의 관계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문자명왕은 북이로부터 여러 직위를 받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이었죠. 북이가 요구한 친조나 왕자의 입조를 거절함으로써 양국 간의 긴장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구려가 여전히 강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광개토대왕 장수왕 등 선대국왕이 워낙 엄청난 업적을 남기면서 고구려를 동북아시아 강대국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자명왕은 최대한 선대국왕의 업적을 유지하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는 다르게 고구려의 주변국 통제력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북이의 선무제와의 대화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부여와 섬나가 고구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그들이 생산하는 황금과 옥이 조공 품목에서 제외되었다는 언급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선무제가 너희 구역은 너희가 잘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고구려의 영향력 감소를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남쪽으로의 정책도 변화를 겪게 되었죠. 500년 이전까지는 신라를 거의 매년 공격했지만 신라의 지증왕이 즉위한 500년 이후 약 40년간 신라와의 전쟁 기록이 끊깁니다. 이는 양국 간의 암묵적인 휴전 상태였다고 볼 수 있죠. 대신 문자명왕은 백제 공격에 집중했지만 이마저도 512년 무령왕에게 패배한 후로는 장기간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문자명왕의 내정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이 많지 않는데요.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정책들을 통해 그의 통치 스타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불교 정책입니다. 498년에 금강사를 창건하게 됩니다. 이는 문자명왕이 불교를 통해 국가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평양 대동강변에 세워진 금강사는 많은 고승들을 배출했다고 하죠. 이는 아마도 증조 할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의 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자명왕은 왕실의 안정을 위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498년 정월에는 자신이 어렸을 때 태자가 되었던 것처럼 장남인 흥한을 태자로 삼았죠. 이는 왕위 계승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훗날 태자 흥한은 아버지 문자명왕을 이어 고구려의 22대 국왕인 안장왕이 됩니다. 문자명왕의 시대는 고구려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성기를 유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쇠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영토 면에서는 북부여를 흡수하면서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요. 단순히 부여의 유민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또한 후대의 기록들은 문자명왕 이후에도 고구려의 영토가 확장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는 뚜렷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북방에서는 물길에게 북쪽 변방을 빼앗기게 되었고 거란의 위협도 크게 증가했죠. 남방에서는 백제의 무령왕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고구려의 우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백제와의 1대1 대결에서 밀리기 시작한 것은 고구려 국력의 상대적 약화를 보여주는 징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명왕은 고구려의 급격한 쇠퇴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의 후계자인 안장왕이 다시 국력을 회복하고 영토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문자명왕이 고구려를 한순간에 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훗날 고구려의 옆나라인 수나라가 단 한 명의 폭군 수양제 때문에 한순간에 나라가 멸망했던 것을 보면 문자명왕이 그래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명왕의 시대는 고구려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전성기의 영광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국제 정세 때문에 고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명왕의 통치는 고구려가 강대국에서 점차 쇠퇴기로 접어드는 과도기적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선대 국왕들처럼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했던 문자명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